중소기업은 인정이 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법인에서 지정한 직원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직원이 거기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안 돼요. 그죠? 대기업은. 그럼 대기업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켜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죠. 전세권. 뭐 이런 걸 가지고 내 보증금을 지켜야겠지. 이제. 그죠? 네. 우리나라 임차인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지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세권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보호대상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죠? 대항력. 자,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앞으로 오시면 제 TV 찍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일반 민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되게 약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되면서 대항력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도 내 보증금을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차인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매매가 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고 매매가 되면 물권이었기 때문에 그죠? 소유자가 임차인을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주면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한테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달라고 계약 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죠? 살고 내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경매에서 대항력을 조금 더 좁게 말씀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들을 다 우리 대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세권도 그럴 수 있고 임차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이 발생이 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이 발생이 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와 그 부동산의 점유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대항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모두가 갖춰야 돼요. 전입신고와 부동산의 점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갖추면 언제 발생되냐면 다음날 영시. 왜 다음날 영시가 되냐면 여러분들 2009년 며칠이에요? 3월 29일인데 오늘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어. 그래서 오늘 등기소에서 등기해놨어. 금전화분. 이렇게 되면 순서가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항력을 다음날 영시로 바꿔주면서 오늘 저당권 설정되게 되면 오늘 전입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일 영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순서가 빨라요? 오늘 설정된 금전당권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법학과 쪽에 가서 논문을 보게 되면 임차인들한테 불리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전입신고 했으면 임차인한테 더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음날 영시가 되면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바꿔야 된다는 논문이 상당히 많긴 많아요. 박사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가 이제 다음날 영시에 발생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대법원 99-9981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가 아니라 뭐예요?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점유입니다. 그죠?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는 오늘 했는데 이 부동산의 점유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 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되는 거예요? 모두를 갖춰야 되니까 오늘 전입신고했다 하더라도 4월 1일부터 점유한다라고 하면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안 돼요.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 게 뭐냐면 자, 이 대항력이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로 앞서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매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매매에서는 자, 어떤 부동산에 1순위로 금전당권이 있고 2순위로 임차인이 있어요. 자, 저당권 1억, 임차인 보증금 1억인데 이게 매매로 갔다라고 하면 매매 금액이 3억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권리들을 다 떠안는 거예요. 이 중개라고 하는 거는 일반 부동산 가서 쓴 매매계약은 종전의 권리 다 떠안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쨌든 3억 원을 주고 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특약성이 없는 거죠. 3억 원 중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를 하고 임차인 정도는 매도인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특약성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원 가지고 2억 원 잡고 1억 원만 매도인 챙겨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매매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매수자가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늦게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보증금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경매라고 하면은 바뀌어지죠, 그죠? 이게 경매라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 되는 거니까, 그죠? 저당권이 되니까 얘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혹시 경매 절차에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대금이 좀 낮게 돼서 이 사람한테 1억 원을 더 못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그다음 경매상권 채무자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못 받은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매당한 소유자니까 그냥 돈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갈 때부터 내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임차인은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전세가 없다 경매할 때는 임차인을 국가에서 원래 임차인을 가급적이면 보호를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 보증금 가지고 이걸 없애는 거야, 그죠? 전세 계약을 할 때. 네. 없애든가 아니면 최대한 이걸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서 저당권을 채권 채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든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감액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근저당권 성질 공부하죠, 지난주에, 그죠? 줄여서 채권 채곡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이 줄여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매 절차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배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거래돼서 안 되는데 이거라도 빨리 전세계약 써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다 선수의 저당권 얼마 있는 거를 알고 계약서에 써놔요. 그 의미가 임차인들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알고 다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보증금이 경매 넘어가서 띄게 된 거예요. 중개사한테 가서 네가 잘못 중개해서 내 보증금 띄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공제증서라는 거 봤잖아요. 이거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쌍방맛이 나와요. 쌍방맛이. 왜? 임차인한테도 판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네 돈 가지고 네 임대차 계약하는데 너도 주의를 기울였어야지. 이렇게 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7대3, 6대4 이렇게 해서 임차인도 과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개사님을 믿으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계약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 매매에서 대항력하고 경매 대항력은 이렇게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주택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건물 한 동이 주인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호수는 다가구 주택도 다 101호 100호 나눠져 있어요.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입신고를 호수까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토지 지번까지만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건물은 한 개 호수마다 다 주인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호수에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알려면 집합건물은 어디까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혀야 돼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인가에 우리 한번 공부하신 적 있으신데 자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하고 표시가 틀려요. 호수가 틀려요. 면적이 틀려요. 뭐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기억날 리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 뭐가 어때요? 그죠? 근데 대장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소유권에 관련된 게 틀리면 등기부가 우선.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보증금을 지킨다라고 정확히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대장을 꼭 확인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입신고를 잘못한 게 임차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정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정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임차인. 근데 그 전입신고를 나는 똑바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최초부터 소급돼서 갑니다. 당연하게 텐데 그죠?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케이스도 가끔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대항력에 관련된 또 하나 알고 계실 거는 세대합가라는 게 있어요. 세대합가. 지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옛날에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가 했어.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집에서 아직 보증을 못 받은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뺏겨오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명이나 자제분 명의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 계약자는 아닌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누가 나중에 들어와요? 아버지가 종전주택에서 보증금 받아서 전출한 다음에 이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이걸 세대합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경매 주택 같은 경우에 경매가 나오게 되면 전입세대열람을 띄워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전입세대열람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대주명이 나옵니다. 그 옆에 칸에 누가 나오냐면 최초 전입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대부분은 똑같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대부분 계약자가 아버지면 아버지가 전입신고하면서 밑에 세대원들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체크하면은 같이 옮겨져 가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나중에 나야 돼요. 그런 경우는 와이프 명의로 먼저 전입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최초 전입자의 누구 이름이 나오겠어요? 와이프 이름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그 옆에 세대주에는 남편 이름이 나와요. 이때 이 사람이 임차인 세대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는 거냐면 남편이 들어왔을 때 다음날 0시가 아니라 최초 전입자가 전입신고한 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세대 합가인 경우에는 이 최초 전입자를 못 보고 하게 되면 뭐예요? 훨씬 더 앞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세대주가 들어오는 데를 생각했다가 와이프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대항력이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저당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전입신고했다라고 하면 이 세대합가를 몰랐다라고 하면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아닌 줄 알고 하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세대합가를 보시면 되는데 잠깐 온 김에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6570 보고 올게요. 마우스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세대합가도 되게 어려운 권리 문제였어요. 지금은 계속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신도림동의 DQCT 아파트동.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자는 구땡땡인 사람이고 그죠? 네. 2011년 12월 12일 날 말소기준거래 은행사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 10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대항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봤을 때 대항력이 없어요. 그죠? 말소 기준으로 더 빠르니까. 근데 좀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최초 땡땡이어가지고 또 이 땡땡이 또 있어. 봤더니 여기는 2011년도 11월 29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정확히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입세대열람이라고 하는 거를 떼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구땡땡은 세대주하고 최초 전입자 이름이 똑같으면서 날짜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세대주가 들어오면서 다 같이 세대원까지 들어온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12년 10월 26일에 세대주가 들어왔는데 최초 전입자에 누가 있어요? 똑같은 이땡땡인데 날짜가 2011년 11월 29일인 거죠. 그죠? 세대합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적혀져 있는 이 세대는 대항력이 언제 발생된다고요? 최초 전입자가 한 날짜 다음날 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게 되면 말소 기준 거리보다 빨라져요. 빨라지는 거지 이제 그죠? 네, 그렇게 분석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낙찰은 높은 가격이 됐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땡땡 이땡땡 전부 다 소유자랑 관련된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이 낙찰됐어. 이것만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채권자를 통해서 정보도 입수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세대합가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대합가에 관련된 판례가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95다 30338번인데 그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의 그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해도 효력이 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자신있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든 이 법은 다 어떤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거. 그래서 법을 공부하시고 판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분석한 게 맞고 여러분이 나중에 인도명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상대방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는 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전입신고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대항요건, 그죠? 전입신고하고 부동산 점유라고 하는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각시되냐라고 하면은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의 절차가 있어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자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적어도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배당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그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쨌든 내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저임이죠. 근데 좀 이따 다음 시간에는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자, 두 번째로는 확정일자기를 한번 해볼게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네. 민법에는 없어요, 그죠? 민법에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데, 이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오로지 경매 배당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매, 공매 배당 절차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받아보시면 되신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꽉 하나 찍어줘요. 날짜를. 그죠?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이 날짜에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확정일자가 효력 발생되는 날짜가 있어요. 이거랑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들하고 순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소기준 권리나 등기부상 권리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 주기일까지 배당 요구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확정일자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확정일자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정일자는 그냥 혼자 도장만 시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려면 대항력이 발생돼야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혼자로서는 그냥 도장에 불과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랑 점유를 꼭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대부분 임차인들 이렇게 해요. 그죠? 계약하고 나면 이때 가서 확정일자 받았어요.